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는 그동안 벤투호의 아시아 예선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경기 끝에 간신히 결과를 가져왔던 지금까지의 경기와 달리 시리아전에선 한 골차 승리라는 결과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내용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리아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관심사는 역시 유럽 무대에서 좋은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으로 이어지는 공격 조합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일단 벤투가 내놓은 해답은 손흥민의 중앙 이동이었는데요. 손흥민이 가운데로 가면서 황희찬은 오른쪽이 아닌 보다 익숙한 왼쪽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 황인범이 높이 전진하며 사실상 4-1-3-2와 같은 포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전반전 한국은 공격 상황에서 꽤 위협적인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는데요. 우선 주목해야 될 선수는 앞선 3인방이 아닌 바로 송민규였습니다. 대표팀에선 본인에게 익숙한 왼쪽 대신 오른쪽으로 줄곧 기용되고 있는 송민규는 이날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를 잘 증명해냈습니다. 벤투 감독이 윙포워드들에게 요구하는 건 측면보다는 중앙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중앙으로 좁혀와 풀백과의 연계 플레이 혹은 하프스페이스로의 침투를 노리죠. 이러한 역할을 송민규는 완벽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상대 수비 사이에 위치하며 공을 받으려 움직이는데요. 송민규의 강점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은 뒤 힙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이용과 만드는 2대2 상황도 잘 활용했습니다. 이용과 함께 측면을 넓히며 수비를 끌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하프스페이스의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황인범이 순간적으로 침투하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전방에 있는 손흥민이나 황의조가 돌아뛰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넘나들며 팀 동료를 활용하는 움직임은 송민규가 포항 시절 가장 능숙하게 해내던 것이죠. 송민규가 우측면을 활발하게 누비면서 수비가 집중되자 자연스럽게 반대쪽에 있는 황희찬에겐 많은 찬스가 생겼는데요. 한국은 왼쪽에선 황희찬의 1대1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벤투호가 보여준 측면 움직임이라고 하면 윙어가 안으로 좁힌 뒤 풀백이 올라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반면 이번 경기에선 황희찬에게 1대1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최근 컨디션이 좋은 황희찬의 개인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평소라면 홍철이 황희찬을 지나 깊게 전진했을 상황에서도 이렇게 뒤에 머무르면서 황희찬에게 측면 공략을 맡기죠. 이는 줄곧 철저하게 중앙으로 동선을 제한시킨 손흥민의 영향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에 위치하더라도 측면과 배후 공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이날 경기만큼은 중앙에 머무르면서 상대 센터백 한 명을 늘 자신에게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이라크전에서 우리가 고전했던 전방에서의 숫자 싸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일집 수비를 상대로 앞선에서 황의조 혼자 수비의 어그로를 끌고 이선 선수들의 유연한 스위칭으로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공격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전에선 다른 접근 방식을 들고 나온 것이죠. 포백을 주로 쓰는 시리아를 상대로 이렇게 손흥민과 황의조가 상대 센터백을 각각 묶어둡니다. 이는 시리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측면 공격수들은 안쪽으로 깊숙이 좁혀오면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명씩을 상대하고 있죠. 만약 이들이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오면 누군가 대신 커버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먹혀들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낮은 수비라인 뒤로 정확하게 공을 떨어뜨려줄 수 있는 날카로운 패스인데요. 한국에게는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었던 황인범이 있었죠. 황인범은 정확한 패스를 곳곳에 찔러줍니다. 이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최다인 3개의 키패스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황인범이 맡은 임무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앞선의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전방 4명은 물론이고 측면 풀백들까지 전진하는데요. 그리고 파트너인 정우영은 상대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주로 후방에서 공을 연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죠. 사실상 전방으로의 공격 전개는 황인범 개인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맡은 중책을 완벽하게 소화했죠. 적절한 타이밍에 중거리 슛까지 때리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고 골까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한국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 비슷한 경기 운영을 펼칠 거라고 가정할 때 정우영과 황인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한국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곳이 끊기게 되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최근 한국을 상대하는 중동팀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과거엔 최전방 1명을 두고 나머지 9명이 전부 수비로 내려가는 극단적 수비 형태를 취했다면 이제 한국을 상대하는 팀들은 앞선에 최소 2명을 확보합니다. 이는 한국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함인데요. 이들을 활용해 한국의 후방 미드필더들을 압박하면서 공격 템포를 늦춥니다. 이런 상대의 수비 전략은 이번 경기에 정우영을 포함해 지난 2경기에서의 황인범, 손준호 등 한국의 3선 미드필더들이 편하게 패스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예선 과정 내내 경기를 주도하다가도 갑자기 흐름이 넘어가 한두 차례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의 압박을 받으며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삼선 미드필더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에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김민재의 커버가 없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는 결국 한국이 안고 있는 원볼란치 시스템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어떤 방식의 공격 전술을 들고 나오든 간에 결국 전방에 많은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형태인 건 변함이 없죠.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후방 미드필더들의 부담은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리아전 마지막 교체 카드 한 장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후반 80분 이후 나온 시리아의 공세 속에서 상대의 흐름을 끊는 교체가 필요해 보였죠. 정우영을 도와줄 미드필더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결과론적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귀중한 승리를 챙기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란 원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 수 아래의 팀들을 상대한 그동안의 아시아 예선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예상되는데요. 벤투 감독이 강호 이란을 상대로 이번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